이제 김성훈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성홍입니다. 앞에 두 분이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는데요. 지금 3시 2분인데 그 위원장님 17분까지 저한테 시간을 주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건축학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발제하신 두 분하고 조금 다른 결로 조금은 미시적인 얘기를 좀 오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제목은 공간민주주의 앞에 성숙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고 디자인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앞과 뒤가 조금은 상충되는 두 가지 명제를 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도시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다양하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 네 가지가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합니다. 그러나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는 점차로 후퇴하고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공간 민주주의에 다소 역행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 민주주의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도시건축 공간의 모든 주인은 모든 국민이다. 일종의 주권 재민이겠죠. 국민 주권. 그리고 그 전제는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과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토지 공개념에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 말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헌법 23조 그리고 헌법 122조에 이 토지에 관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민주주의는 과연 건축과 도시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저는 이제 공간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간구조는 건물 안에 있는 이처럼 작은 방 그리고 복도, 계단, 로비, 중정, 광장 그리고 길에 이르기까지 미시적인 건축의 단위에서 거시적인 공간 구조까지 연결되는 이 공간의 연결망을 우리는 공간 구조라고 합니다. 즉 이 공간 구조가 자세히 쳐다보면 거기에는 사회적 위계와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도시와 건축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구조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교류를 하게 하고 어떤 구조는 사람들을 분리하고 소외를 시키고 있죠. 자, 우리 공간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어떤 장벽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 이후의 분노 사회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체계가 상충되는데 집단성과 보편성, 이기심과 개별성 이게 두 개의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집단성과 이기심을 결합하는 매우 역설적인 결합을 만들어진 사회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저는 집단주의와 이기주의의 왜곡된 공동체 의식의 결합이 가장 진수가 우리나라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도하는 아파트 잔디에 있다고 저는 좀 진단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분명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열린 공간은 아니죠. 왜? 그 속에는 사회적, 인식적으로 열린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과시적 디자인으로 포장된 배타적 공동체 의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둘 다 우리 강남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의 재건축 단지는 거대한 단지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이 도시 조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쳐다보면은 우리나라의 특히 주택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일정한 폭의 넓이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구획된 것은 별개의 단지로 본다라고 일종의 독소조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법의 기초에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밖으로 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1973년부터 2017년까지 44년 동안에 서울시의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에 지정된 면적,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면적 평균을 하면은 5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는 주택 재건축 사업 요건인 1만 제곱미터의 5배고 서울에는 필지수가 130만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평균하면 250제곱미터입니다. 즉
아파트 단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단독 필지를 200개 정도를 지우고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양극화되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두 가지 사이에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2,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단위의 중구묘의 도시와 건축의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는 매우 안전하죠. 그리고 위에 훌륭한 조경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타적이죠. 반면에 저층주택지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안전하지도 않죠.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수십 년간 누적되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은 사진 작가가 포착한 우리 도시의 풍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시적 차원에서 공간민주주의의 위기는 갈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거시적 공간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안의 경제적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 문화적 불평등과 불균형이라는 사실, 즉 영어로 말하면 컬처럴 캐피탈의 차이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조금 돌려서 미시적 차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간은 다 열려야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접근성과 개방성이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 조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단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도로변에 있는 한 5층 정도의 상가이죠. 이런 상가들의 이제 간판이 5층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면 1층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5층까지 승강기를 타거나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도시는 아시아 도시에서는 있지만 서구의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학자들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아, 한국은 굉장히 개방된 길의 확장이 수직적으로 확장된 열린 건축을 구현하고 있거나 그런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왜? 상업 공간은 열려야만 성패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도 열린 우리가 민주주의, 공간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7년에 국제 현상소개를 통해서 이 당선을 뽑았습니다. 세종시 모든 청사의 옥상 정원을 다 오픈시켜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일종의 이상론이죠. 이렇게 공공건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열림과 닫힘의 정답은 없습니다.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요. 장소, 유형, 목적, 사용자 그리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고자 합니다. 즉 단순히 열렸다 닫혔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와 공간, 그다음에 디테일, 구조와 재료, 색상 이 전체를 아우르는 소위 공간의 총체적인 것, 이걸 우리 영어로는 앰비언스라고 하죠. 그 앰비언스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를 반기냐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어떻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의 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에 서울시 서울이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 지명 설계 공모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비판을 하셨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겨뤘던 두 개의 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노만 포스트 안인데 그림에서 보듯이 위의 사진은 바깥에서 보는 로비의 풍경이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반기는 그런 건축들을 노만 포스트는 제안을 했습니다. 반면에 헤르조그 디뮤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시다시피 위에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건물은 닫힌 상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충격적인 얘기를 던지죠. 미술관은 백화점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소비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이 미술품에 대해서 감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공간이 나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헤르조그 안이 당선이 돼서 지금 이제 공사 중입니다. 앞에서 국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는 국민 주권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현재 전면부는 자동차를 타고 의원들만이 올라갈 수 있고 거기서 내려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돼 있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뒤쪽으로 들어가서 1층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2.3 계엄을 통해서 우리는
국회를 완전히 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또 봤습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는 완전히 열 수 없는 구역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시적 스케일과 미시적 스케일을 다 섬세하게 다뤄야만 공간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이 매우 궁극적으로 디자인의 문제인 겁니다. 이건 디자인의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섬세한 디자인이 가미된 것이 저는 성숙한 공간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면도로에는 이러한 성숙한 공간 민주주의 사례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 중층 중규모의 중간 건축들입니다. 예컨대 5채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허물지 않고 연결해서 만든 구립 도서관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저 뒤쪽에 옛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벽면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자, 이 건물의 오른쪽을 보면 상당히 폐쇄되어 있는 미술관처럼 예술 공간처럼 보입니다만은 왼쪽 항공 사진을 보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으로 밀집한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복개한 예술 공간입니다. 모든 구민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들입니다. 예술인 협동작형 공공주택입니다. 수많은 이 접종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벤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제곱미터 미만의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로티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관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산책로에 만들어진 미로 같은 도서관입니다. 혹은 고가도로와 하천의 사이에 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운동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통합하는 것입니다. 인테그레이션입니다. 부분은 전체를 아우르는 요소이긴 하지만 부분을 다 모한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갈등과 대립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했냐나 책임을 지는 조정자가 하는 것입니다. 부분과 전체를 조정하는 조정자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에 의한 공간 민주주의와 디자인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명제는 상충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단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위에 표를 보시면 건축은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 실시설계, 시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앞서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들어가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 단계에 들어가면 그것은 조정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품격과 품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축, 특히 공공건축은 이러한 방향의 역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의 비유를 든다면 기획과 각본과 촬영 대본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촬영팀이 로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품격과 품질이 좋은 공간을 만드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가, 도시계획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저편에 깔려 있는 공간 이기주의, 부동산 신화, 거대 자본의 영향력, 경직된 공공 의사결정 체계, 그다음 무엇보다도 문제점은 절차적 정당성이 치우쳐서 품격과 품질을 외면하는 대한민국의 감사제도, 저는 이것이 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한계와 제약 속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론적 비판, 이상론보다는 이러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찾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거대 자본의 손길이 닿지 않았지만 상업, 문화, 삶의 공간이 충돌하며 공존하는 도시 깊숙한 이면도로에 성숙한 한국형 공간민주주의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고 불이 딱 켜지네요. 제가 딱 맞췄습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공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같이 특히 관료들은 참여 얘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투표하자 이거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걸 만드는데 제가 이제 이 관료들하고 어떻게나 싸웠는지 자꾸 자기네들이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왜냐 그러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공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거를 알아야지 관료들이 자꾸 정의해서 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공간 민주주의 그러면 오늘도 이거 나올 때 자꾸 뭐 가버넌스 참여해서 그러면 금방 투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짓이 벌어지느냐? 제가 정말 너무 한심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말도 잘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요. 물론 지난 정부에서 세팅이 된 거긴 하지만 세종시의 국회 분원과 그다음에 정부 제2청사 이거 만드는 거 마스터 플랜의 설계 연기가 당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과정을 몰랐는데 그 과정에 국민 투표 과정이 있어요.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물론 그거는 한 20% 거기서 수위에 올라가면은 최종 결선에 진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나는 정말 난 이런 어리석은 민주주의자들이 있나. 난 정말 깝깝해.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갖고 왔어요. 아니 도대체 일반인들이 건축이나 도시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얼마나 이거를 이해를 하면서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 가지고 투표를 하겠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과연 여기에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여기에 뭘 넣을 것인가, 이럴 때는 민주주의가 당연히 많이 참여를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디자인으로 만들고 그럴 때는 이거는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조정되고 그때는 그냥 취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사회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일하게 외국 건축가가 설계를 땄을 때뿐입니다. 외국 건축가가 설계를 땄으면 이상한 설계, 아까 헤롯 존 메론인가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설계하면 절대로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외국 건축가가 하면 오케이 해주거든요. 이런 거는 완전히 반민주적이고 미성숙된 건데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요, 광화문 광장을 예를 드는데 광화문 광장에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가운데를 했어요. 세종문화회관으로 하는 한, 그 다음에 문화부 쪽으로 하는 한, 그 다음에 가운데를 하는 한 했는데 그때 그걸 투표로 결정했다고 오세훈 시장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게 거대한 중앙분리대예요. 그건 뭐냐? 보통 사람들이 광장 그러면 길 가운데 있는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투표를 하면은 길 가운데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공론화를 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여러 시간을 거쳐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박원순 시장이 그걸 다시 고쳐서 세종문화회관으로 했을 때는 정말 한 2년 동안 그야말로 지난한 공간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때 그거 할 때도 공간 독재 소리도 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또 단체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건 참 어렵고 더군다나 공간 민주주의는 참 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너무 지금 김성원 교수님께서 잘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